안녕하세요. 2020년 의정부 세계시민교육의 운영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의 권영선입니다. 오늘부터 2020년 의정부 세계시민교육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비대면 온라인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2020년 의정부 세계시민교육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의정부 세계시민교육은 세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에서 실천하는 시민성 함량을 위해서 오늘 첫 강의를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특강을 온라인으로 5회 제공하며 강의 전 강의 접속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특강 주제에 따른 본임 토의는 오프라인으로 매주 토요일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5개 강의실에서 5회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분임 토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11월 21일 수료식과 함께 발표를 하고 우수 결과물은 지역의 정책사업으로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분임 토의 주 편성은 편의상 수강 신청 순서대로 임의대로 구성하였으며 강의 교재는 분임 토의 첫날인 10월 17일 날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오늘부터 끝나는 날까지 수강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강의하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2020년 의정부 세계시민교육의 첫 강의는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는 고문현 교수님을 모시고 기후와 환경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겠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만나 뵙지만 마음으로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 고문현 교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2020년 의정부 세계시민교육 제1주차 기후와 환경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의 첫 번째 제가 스타트 라인을 끊어가지고 영광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기후변화와 환경의 역습, 조금 전에 큰 타이틀은 기후와 환경이지만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제목을 만드는 거고요. 전 세계의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니까 전 세계 지도를 배경으로 했습니다. 제 소개인데요. 저는 이 서울대학에서 환경권으로 법학 박사를 받고 저기 숭실대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장을 역임하고 이산화탄소 저장 환경관리 연구단이라고 K-코셈이라고 하는 여기에 관련되는 법률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저장하면 혹시 누출되면 생태계 파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인근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그것을 설득해서 잘 해가는 그것을 대중수용이라고 합니다. 대중수용성. 그것을 연구하는 연구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연구를 계속 앞으로 한 10년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김원경 환경부 장관을 모시고 UN 지속가능 개발, 이걸 줄여서 영어로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영어로 SDGs라고 합니다. 지속가능 개발 하이레벨 폴리티컬 포럼, 하이레벨은 고위급이라고 하고요. 폴리티컬 포럼에 제가 업적으로 참석해서 많은 것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제 관련되는 기후변화 관련되는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나중에 뒤에 바로 나오겠지만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가 제가 쓴 이승은 PD님과 같이 쓴 책인데 이게 작년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것을 기초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환경부에서 2019년 우수 추천 도서로 선정된 책이고요.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한 독후감 내지 많은 격려사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30여 권의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최초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저에게도 큰 영광인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는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처음에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인트로덕션을 소개하고 제 1장에서는 인간이 만든 위기, 기후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2장에서는 이런 기후변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후온도, 지구온도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3장에 가서는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상한 논의를 종합해서 미래 시대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제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류는 아시듯이 자연 생태계를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와서 지금 우리 인류 문명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4차 산업혁명까지 올 정도로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왔는데 이렇게 과학기술을 통해서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레이첼 카슨의 유명한 책 침묵의 범이라는 Silent Spring이라는 책에서 과학기술 문명의 대표적인 대명사였던 DDT라는 제초제죠. 이것을 풀에 뿌리면 풀이 그냥 뿌리채로 다 없어지는 박멸시키는 그런 제초제였는데 이것을 DDT를 뿌리니까 풀도 없어지만 그것을 뿌린 토양도 오염시키는 그래서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을 카슨 여사가 침묵을 보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항상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베토벤이라는 유명한 아시듯이 음악의 성인, 악성이라고 하잖아요. 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데 베토벤 선생이 돌아가신 사인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최근에 1999년에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납중독으로 돌아가셨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세계적인 음악의 거성도 환경오염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왜 납중독이 되었는가 하면 베토벤 선생이 사실 때 그 산업혁명 초창기였는데 산업혁명 당시에 그 인근 지역의 공장에서 폐수를 배출했는데 그 배출한 그 공장들이 도나우 강에 많이 있었는데 그 도나우 강의 공장의 그 폐수, 납 같은 걸 배출한 이 폐수가 물고기로 들어가서 물고기가 이제 마셔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납이 들어가고 그런데 베토벤 선생이 물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우리 같으면 회 같은 걸 많이 드셨나 본데요.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드셔서 그게 베토벤이 물고기를 먹으면 여러분은 납이라든가 수건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나가지 않습니다. 얌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얌체처럼 나가지 않으니까 납이 이게 자꾸 쌓여서 처음에 한 마리 먹을 때는 얼마 문제가 없는데 두 마리, 세 마리 먹다 보니까 나중에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임계치가 넘어가가지고 갑자기 막 자각 증세가 일어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토벤 선생의 사인도 과학기술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도 인류의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인 납중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등 기후변화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후변화라고 하긴 하지만 단순한 기후변화를 넘어서 이제는 기후위기다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인류의 지속성 여부가 걸린 인류 공동의 책임이고 기후체계는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적인 합의와 이 국제적인 합의를 기초로 각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구현하도록 같이 노력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에서의 강의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썼던
2019년 베스트셀러인 기후변화와 환경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1장은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번 강연의 핵심을 다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이제 좀 더 자세히 같이 관련해서 살펴보면 1992년 리우회의에서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모인 회의를 리우회의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그 기후변화 협약에서 UNFCC가 그 리우회의 정상들이 모여서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그때 국제 정상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논의를 해왔지만 딱 이것이다 라고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파리 기후협약까지 해서 나왔지만 딱 그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는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기후변화 위기 문제는 어느 하나의 정점 가지고 뭐 인구 증가라든가 에너지 문제 이런 것이 하나가 아니고 그 외에도 최근에 나온 코로나와 같은 질병도 같이 연결되는 종합적 문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또는 기후위기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기후변화 또는 위기 적응과 대응에 대해서는 통합적 또는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주로 이루는 위기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 반론은 근거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반론은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분들이 주장하시는데 최근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에 의해서 온난화에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부인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 부인하시는 분들은 온난화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온난화의 원인이 자연적인 원인이지 원인이 그 대표적인 것이지 이런 CO2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라고 해서 다시 다른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의 그 온난화 현상 문제는 태양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단순히 태양 에너지만으로 자연적인 원인만으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주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반박이 있고요. 세 번째 또 반대 논거에 대해서 보면 그분들은 이 인위적인 원인으로 온난화가 생기지만 그 온난화의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해서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고 한 그런 주장인데요. 그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겨울철에 특히 난방 에너지 사용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또 겨울철에 겨울이 따뜻해지니까 추위로 인해서 사망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온난화는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듯이 지구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생태계가 교란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생물종이 멸종하게 되고 또 우리 홍수나 가뭄 등 우리 인간 생활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식량 자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홍수가 너무 많이 나고 가뭄이 많이 나면 식량 문제, 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사회 경제적 영향까지 미칩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궁극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요. 마지막 또 그분들의 주장이 과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이 주류 이론이 주장하는 것은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후 시스템 내의 피드백 현상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미흡하고 이것을 예측하는 데 활용한 모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IPCC 보고서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보고서인데요. 10여 개국 이상이 관여한 주로 선진국 정부에서 관여했는데 그 보고서에서 활용한 모델의 결과는 10여 개국의 전문 연구기관에서 실험한 결과를 종합한 것인데 모든 모델에서 온실가스의 농도에 따라 온난화가 커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모델이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가 거의 똑같다. 모든 나라가 짜고 한 그런 실험이 아니고 각자 독립적으로 연구했는데 결론은 똑같다는 이것은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활동으로 인해서 기후변화 위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그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 기후변화가 심각하지만 해결은 나중에.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졌는데 관심은 차갑다, 이렇게 언론의 헤드라인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 이건 2019년에 세계일보 조사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하다가 한 50%, 과반수가 넘고요. 조금 심각하다가 34%, 그래서 거의 85%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행동은 나중에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한국의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일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분이 여기에 나오는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에터스라고, 이분이 반기문 사무총장 후임입니다. 이분이 2019년 5월달 1년 전에 투발루라고, 지금 태평양에 잠기고 있는 나라인데, 바닷물에 잠기는 그 투발루를 방문하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투발루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빨리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이런 아주 절박한 메시지를 인스타그램에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발루와 같은 이런 나라들이 자기들이 바닷물이 잠기니까 삶의 터전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호주라든가 그런 뉴질랜드에 난민을 신청했는데 또 호주나 뉴질랜드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는 기후 난민을 다시 일으키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나중에 이제 뒤에 소개했지만 뭐 소송까지 하는, 데몬스트레이션은 기본이고 소송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온도가 12시 상승함에 따라서 지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6도까지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1도가 상승하면 기후변화에 부정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작은 동식물은 멸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킬리만자로의 그 빙하와 목마른 아프리카에 많은 이 영향을 미쳐서 빈번한 이 집중호우와 폭설 한파가 일어난다고 하고요. 2도씨가 올라가면 이 폭염이 빈번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교착돼서 나중에 북극 곰이 멸종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바닷물이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산성으로 바뀜으로써 해양 환경이 변해서 바다에 먹을거리가 부족해서 바다에 있는 어류가 죽는 그런 사건이 생기고, 3도가 올라가면 아마존이 사막화되고, 우리 최근에 요새 뉴스에 보면 캘리포니아가 불 많이 타는데 3도가 되면 캘리포니아가 불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생존의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유욕이 바다에 가라앉는, 그래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난다고 하고, 4도씨가 올라가면 따뜻한 시베리아의 동토가, 영원히 녹지 않는 동토가 얼었던 땅이 녹아서 따뜻한 시베리아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프스의 빙하도 흔적이 없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변화가 생기고요. 5도가 올라가면 해수면 상승과 쓰나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안 도시가 멸망하게 되고 바닷속에 있는 메탄이 나와서 지구 온도를 상승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문명이 종말을 구하게 되고, 식량과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살아남기 위해서 막 생존자끼리 싸움이 생기고 전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 전쟁, 식량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6도씨가 되면 이제 마지막 온도인데요. 갑작스러운 이 온실 상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이것이 활성화, 가속화되면 전 인류가 멸망하는, 6도 올라가면 이 인류가 멸망한다는 것이 이 온도 상승에 따른 시나리오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국제사회는 그럼 이 기후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국제사회, 특히 부유한 국가들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가톨릭계에 보내는 회칙을 통해 발표된 이례적인 교황의 호소가 유엔 기후변화협약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은건 유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먼저 인간의 탐욕과 파괴적인 기술이 지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금세기의 극단적인 기후변화와 전례 없는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다며 화석연료 사용 중단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L'umanità, dice Papa Francesco, ha ancora la capacità di collaborare per costruire la nostra casa comune. 특히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들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로 자원이 고갈되면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전파되는 사목 교서인 회칙으로 나온 만큼 앞으로 가톨릭 교회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The Church must now introduce in its teaching about sin, the sin against the environment. 이에 대해 유엔과 환경단체들은 물론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적극적인 환영과 함께 지구를 구하기 위한 운동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교황이 정치 문제에 개입한다고 비판하는 등 반발도 없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9월 미국 워싱턴과 유엔 본부 방문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환경에 관심이 많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중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전쟁이 생긴다고 같이 저와 강의한 것 같이 연계해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그 국제사회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IPCC가 앞에 제가 뒤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협의체라고 하는데요. 1988년에 만들어진 이 협의체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WMO, 세계 기상기구와 UNEP, 유엔 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이 IPCC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만들어진 과학적 근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계속 모니터링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이회성 전 이회창 정치인 대표 그분 동생님이 지금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UNFCC 앞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기후변화 협약이 92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회의에서 협약이 체결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유엔 기후 협약은 기후 체제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을 수준의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7년에 채택된 교토 의정서인데요. 이제 이것이 97년에 채택되고 효력이 발생한 것은 2005년에 효력을 발생했는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첫 국제 협약이지만 이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담시키고, 또 이 선진국 등이 중심이 돼서 하향식으로 탑다운식으로 감축 목표를 할당해서 특히 개발도상국이 반발이 커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처음부터 의정서 참여에 거부하는, 미국은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반대하지만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자기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그리고 일본이나 캐나다, 러시아 등은 처음에 가입을 했다가 체결했다가 나중에 탈퇴하는, 그렇게 해서 교토 의정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어려움을 겪었고,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는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선진국만 감축 의무가 부담되고, 개도국은 특히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인도와 중국이 부담하지 않아서
많은 반발이 있고 해서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2015년 12월에 파리에서 이루어진 21차 당사국 총회 결정문을 통해서 채택된 파리 협정입니다. 이 파리 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2도씨보다 훨씬 낮게 억제하고 1도씨보다 낮추도록 노력하는, 그래서 2도씨보다 훨씬 낮게 억제하는 것은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1.5도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온화시켜서 목표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각 당사국별로 자발적 국가 목표를 제출하기 위해서 국가 간 갈등을 없애는, 그래서 교토정서는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탑다운식의 결정이라 하면 하향식, 여기서는 파리 협정은 바텀업식으로 해서 상향식 결정을 했다. 그래서 국가 간 갈등을 없애서 협정이 채택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국가들은 이러한 목적을 지닌 협정을 이행할 때 형평성, 좀 공통되지만 그 정도의 차별화된 책임, 그리고 각국의 능력, 그리고 서로 다른 국가별 여건을 반영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발도상국도 선진국과 다른 여건을 반영해 주니까 개발도상국도 참여해서 파리 협정이 원만하게 체결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원경 장관님 모시고 2018년에 기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하이레벨 폴리티컬 포럼에 참석했을 때 모습입니다. 여기 캐나다 대표가, 여기 캐나다 원주민이 앉아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여기 옆에 오른쪽에 계신 분 이성은 이 박사님은 가치자와 가치관, 제 책 기후변화 환경의 미래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같이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제3장에서 그러면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기후변화 문제의 우리 특성 또는 환경 문제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후변화 또는 기후위기의 불확실성입니다. 우리 앞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반대론자들이 불확실하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데 무슨 위기다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데 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경제활동 탓인지 아니면 자연현상인지 아니면 그것이 같이 어울려서 종합된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밝혀야 되지만 없다고 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기후변화 문제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는 한번 이것이 오염되거나 또는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내릴 수 없는, 그래서 한국도 지금 제 고향이 문경인데 옛날에는 대구사과가 유명했는데 이제 문경사과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경사과 지나서 지금 충주사과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영월사과로 올라가고 나중에 평양사과로 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꾸 아열대화해야 되니까 사과 재배 단지가 자꾸 북상하는, 대한민국이 아열대화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주도 가면 이제 바나나가 달리는, 부산도 바나나가 열리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기후변화의 비계약성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새만금을 매립을 했는데 개포를 매립하고 지금 농경지로 바꿔가지고 새만금 단지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갯벌로 있을 때와 농경지나 또는 산업단지로 바뀌었을 때 다시 그 새만금이 잘못됐다고 판결이 나서 그걸 원래 상태로 한다면 그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게 비가역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농경지로 갯벌 같은 것을 농경지로 전환하는 것보다 갯벌로 유지하는 것이 농경지로 전환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유명한 연구 결과입니다. 세계적인 네이처지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에 콘스탄트 정이 90년도에 발표한 논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복잡합니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 같은 나라가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 등이 지금 중국 이런 심층공단에서 배기가스가 나오니까
이 배기가스 책임제라고 하니까 중국에서 너들 옛날에 이병인 전에 했던 그 책임제라고 싸우는 이런 문제가 바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원인 행위자와 피해자 간에 일치되지 않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치되지 않으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제일 많은 개발도상국의 농업 경영하는 사람에게 제일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데 원래 농업하는 사람이 못 살기도 하고 힘든데 그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데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는 환경정의로운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국가 간의 그 환경정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나 독일같이 먼저 된 나라가 산업혁명 당시에 CO2를 많이 배출했으니까 부담도 지금 제일 많이 하라. 중국에 부담시키지 마라. 그게 국가 간의 환경정의 문제고요. 국가 계층 간의 환경정의는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 빈부 격차에서 사는 지역이 서울 같으면 강남은 잘 살고 못 사는 지역이 뭐 강북이라든가 또는 지방에 못 사는데 강남에는 좋은 시설만 설치하고 강북이나 아니면 뭐 다른 데다가 원자력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환경정의를 생각하면 강남에다가 원자력 폐기물 그런 처리시설을 지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게 환경정의 문제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요. 실제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 지역에 그런 이상한 공장이 들어서고 환경오염 공장이 들어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백인들 지역에 그런 혐오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환경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 간의 환경정의에서 마지막 한 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환경정의 문제인데 그래서 현재 세대가 너무 많이 개발하면 미래 세대가 살지 못하니까 미래 세대를 고려해서 현재 세대가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2000년 3월 13일 날 금년이죠. 3월 13일 날 청소년 기후 행동 소속 19명의 청소년이 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너무 소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이 청소년들의 환경권,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는 헌법 소원을 지금 제기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데요.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미래 세대가 제기한 첫 기후 소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접근 방향이 예방적인 접근, 그래서 사전 예방 원칙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크게 변하면 인위적으로 그것을 원래 되돌릴 수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가역성이라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만금 갯벌을 매립해서 농경지로 하면 이게 다시 농경지를 다시 없애고 갯벌로 바꾼다 해서 옛날 새만금 갯벌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비가역성인데요. 기후변화에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번 훼손되면 다시 회복이 안 되니까 사전 예방을 통해서 기후변화,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 문제인 경우에는 예방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대응을 위해서는 이게 기후변화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방안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여러 가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것을 다 연구하는 통합적 또는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융합적, 학제적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거, 과학 안에서도 화학적인 거, 그 다음에 생태학적인 거, 생물학적인 거, 그 다음에 지구과학적인 거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또 거기다가 법학적인 것도 접근하고 또 국민들의 심리까지 생각해서 심리학 그리고 행정학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후변화 문제나 기후위기 문제는 국내 정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국제 정책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아무리 기후변화를 잘 해결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그냥 황사가 날라오거나 중국 그 심천공단에서 배기가스가 날라오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배기가스를 줄여도 그 서해안을 통해서 배기가스가 나오니까 그런 국제정책과의 조화,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통의 차별화된 공공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통의 책임도 필요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돈이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차별화된 책임을, 그래서 선진국이 예를 들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각국의 부담금을 낼 때 선진국은 뭐 100억을 부담한다면 개발도상국은 뭐 1억 정도 부담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차별화된 책임을 지게 하고 또 그런 재정적 부담을 지는 설령 재정적 부담이 없으면 오히려 이렇게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주는 재정 지원, 금융 지원도 필요한 그런 것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는 공통의 그리고 차별화된, 영어로 하면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라고 하는데요. 이 원칙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실정까지 요구하는, 그래서 개별 국가에서 이것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지, 이 다른 나라만 하고 우리나라는 발장을 끼고 있어서는 이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없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 온실가스를 안 나오게 하더라도 중국에서 날라와 버리면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또 구체적인 실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IPCC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후변화에 관한 이 정부 간 보고서인데요. 조금 앞에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만든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나오죠.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최근에 이게 IPCC 의장이 이랬던 의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을 할 때는 기후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기후변화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고,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평균온도 등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시스템 등에 대한 유연이라든가 식량 안전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제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50년에 또 메탄을 줄이고 다른 배출을 줄여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도 증가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매 해마다, 매년마다 잘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리적이고 공정한 그런 과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정책 미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정책적 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기후성 5도로 온난화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하고, 그리고 온난화를 위한 미세한 노력을 계속 해마다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4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후변화 문제와 이것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봤는데,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현재 것을 너무 훼손시키면 미래 세대가 살 수 없으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유명한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 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대 간 형평, 세대 간 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세대 간 기후소송 얘기했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것과 관계되는데, 미래 세대, 현재 세대가 너무 많이 개발하면 미래 세대가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발전을 해라.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필요의 개념과 한계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필요의 개념은 경제 발전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이 미래 세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가 허용할 수 있는 환경 보호적인 측면에서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환경의 범위 안에서 발전을 하라는 한계의 이념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라는 종류의 두 축이 조화로운 그런 관계였는데, 이것을 이제 더 나가서 환경,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세 가지, 경제, 환경, 사회에서 세 가지 축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그래서 사회적 형평성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그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유엔에서 정립을 했는데, 여기에 17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1번은 빈곤 종식이고, 2번은 기아 해결, 3번 목표는 건강과 복지, 4번은 양질의 교육, 5번은 성평등, 그리고 6번은 깨끗한 물과 유생, 7번은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8번은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9번은 산업 혁신과 인프라, 10번은 불평등 해소, 11번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2번은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13번은 기후변화 대응, 14번은 해양 생태계 보호, 그리고 육상 생태계 15번은, 16번은 평화와 정의, 그리고 강력한 제도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16번에서 목표로 삼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것을 이루는 글로벌 파트너를 통해서 이 지속가능 발전은 전 세계적인 협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7개의 목표를 설정해서 이것을 기초로 대한민국에서도 KSDG에서 대한민국 환경부 안에 17개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기후변화 관련해서 금년에 제가 여기에 책임자로서 제가 금년 환경부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제가 수립에 책임자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의 목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 간단한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음악도 아름답고 생각할 것도 많으니까요. 잘 들으면서 한번 같이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정지는 평생교육 관련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성평등 보장은 굉장히 중요한 한국 이슈고,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과 관련해서는 물값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복지를 위해서는 물 가격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환경, 경제, 사회적 형평, 지속가능 발전은 세 가지로 배분한다고 말씀드린 것을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되면서 이제 이 풍력,
자연력을 많이 활용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그리스의 그 태양력 발전소 방문했을 때 사진인데요. 국산 생태계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 철새들이 갈 곳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엔에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넬슨 만델라 기념 사업에서 참여했을 때고요. 지구촌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주년 지구날 행사와 관련해서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여기에 나오는 자료가 이 델리가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요. 인도의 델리가 아주 맑은 공기를 맛봤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연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으니까 베니스가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관광객이 없음으로써 굉장히 자연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베니스의 여러 가지 물이 맑아지고 생태계가 회복됐다는 거. 그리고 중국도 공기가 훨씬 더 코로나 생긴 그 기간 동안 전에보다 더 깨끗해졌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한 영어인데요. 베니스에 대해서 소개하고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델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전 세계가 사람이 없으면 더 좋아지는, 사람으로 인해서 오염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역설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데 지구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즈의 이 보도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요. 그래서 앞에서 다 말씀드렸고요.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데 지구와 미래 세대는 지금 우리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다고 해서 미래 세대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는 세계적 환경기념일인 지구의 날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지구촌 경제는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대신 전 세계인들은 어느 때보다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주희 PD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으로 공장은 멈춰섰고 상점들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전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지만 역설적으로 전 세계 하늘은 맑아졌습니다. 대기 오염으로 악명 높은 인도의 북부 펀자브 지역에서는 160km 이상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이 수십 년 만에 육안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미국 보스턴에서 워싱턴에 이르는 지역의 이산화질소가 2005년 관측 시작 이래 가장 깨끗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와 호주 시드니,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이산화질소 농도가 뚝 떨어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감소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if we are not able to mitigate climate change, we will see problems which are persistent and the magnitude both for the impact on economy and human well-being is going to be much higher than this COVID crisis has ever had. 기후변화 위기를 여러 차례 되새기며 지구촌 연대를 강조해온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L'abbiamo inquinata, l'abbiamo depredata, mettendo in pericolo la nostra stessa vita. Vale a dire che non c'è futuro per noi se distruggiamo l'ambiente che ci sostiene.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역시 코로나19 확산과 기후변화 위기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주입니다.
이상 제가 기후변화와 환경 또는 환경의 미래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강의가 길어질까봐 또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 아시듯이 지루하고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많이 줄였는데요. 오늘날 기후변화 또는 더 나아가서 기후위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동영상을 통해서 보거나 또는 여러분이 직접 인근의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기후변화를 많이 느낄 텐데요. 올해는 좀 두려워 할지 몰라도 작년 같은 경우 기후변화로 너무 더워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여름에 이 열대야가 많았고 금년에도 심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를 통해서 기후변화가 심각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평생 환경운동을 해오신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제 강의 때문에 특정인을 거명하긴 그렇고 그 유명한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환경운동의 대가이신 그분께서 자기가 페이스북에 금년에 이 열대야가 너무 심해서 그동안 참아왔던 이 에어컨을 올해는 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그동안 에어컨 안 쓰는 걸 자랑해 왔는데 기후변화에 적응한다고 해서 본인은 에어컨에 여러분들 에어컨을 틀면 자기 집은 시원해지만 밖으로는 뜨거운 공기가 나가서 오히려 밖의 공기를 더 덥게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분은 에어컨을 틀지 않으셨는데 평생. 그런데 금년에 와서 에어컨을 틀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이제는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대세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이렇게 오랜 기간 존재할 것이고 대기 온도는 매우 빠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아니면 더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5년에서 10년 동안 제대로 준비 못하면 인류는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6도의 그런 온도의 그런 가스로 의해서 지구는 심각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 지금의 기후위기 현상과 그 영향 그리고 대응 방안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인데 기후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게 미리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더 뜨거운 지구가 아닌 더 차갑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정보를 잘 수집하고 대응한다면 우리가 지구가 더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거나 최소한 좀 중지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고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온난화를 초래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실제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기후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탄력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가 초래할 많은 문제들을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예측을 하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까지 제대로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우리도 뜨겁지 않은 지구에서 살고 우리 미래 세대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서 그것을 모색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17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씩 설명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읽기만 하고 치웠는데요. 하나하나의 목표가 정말로 소중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17개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정말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지구가 정말 푸른 지구를 잘 지키고 지속가능한 이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고 해서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은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그래서 나의 행동이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함으로써 행동을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제가 소개는 안 했는데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가 있는데요. 나의 미세한 행동이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여기 의정부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담배를 피우면 그 행동이 담배 연기가 우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에 가서는 태풍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이게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 나비의 날개짓이 저 반대 방향 가서는 태풍이 된다는 게 나비 효과인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think globally, 전 지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행동할 때도 그러면 담배 피우면 안 되겠다라든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담배 하나로 생각하면 피울 수 있겠지만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전 지구적으로 태풍의 효과를 일으킨다면 그것을 행동을 삼가야 되는 그런 성숙된 시민의식, 여러분들이 세계 시민교육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의정부를 지키고 의정부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세계를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행동에 더욱더 신중하게 그리고 또 생각도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레이첼 카슨 여사의 침묵의 봄 얘기를 했는데 침묵의 봄과 관련해서 제가 이 엘버트 고어라고 미국의 부통령이 있습니다. 엘버트 고어가 환경주의자가 됐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책을 어렸을 때 봤는데 그걸 본 게 자기 집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토론을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밥 먹을 때 토론을 하면 이 밥알이 튄다고 해서 밥 먹을 때는 입을 다물고 이렇게 씹는 데 신경을 쓰는데 미국이나 외국에는 밥을 식사를 하면서 토론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식사 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깁니다. 특히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은. 근데 우리나라는 뭐 식사 시간 한 10분이나 20분 만에 그냥 침묵 상태에서 씹고 그냥 밥알이 안 튀긴다는 거 윤리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식사하면서 토론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뭐 미국이 낫다 우리나라가 낫다고 하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엘버트 고 미국 전 부통령이 어렸을 때 식탁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같이 토론하게 됐고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DDT 레이첼 카슨이 DDT의 폐해를 제가 고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DDT가 그 땅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생태계 토양까지 오염시키기 때문에 한 번 뿌리면 그 DDT를 제거하는데 엄청나게 시간도 걸리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과학기술의 부작용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이 부모님하고 토론하면서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그분이 나중에 계속 환경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나중에 부통령 되어서 환경 관련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관련 법안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시듯이 엘버트 고어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한 90년대인가 2000년 초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평화상 받은 이유가 기후변화에 기여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엘버트 고어가 만든 영화가 불편한 진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진실이 이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면 왜 그러냐.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 진실은 기후변화인데 나한테는 행동을 제약하니까 불편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엘버트 고의 불편한 진실 이런 것들 읽어보거나 영화를 보시면서 이 기후변화는 나 혼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협력이 필요하고 이웃의 협력, 이웃 국가의 협력,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싱크 글로벌,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이것은 나비 효과를 막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지구 문제, 지구 환경 문제, 지구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가 이 동영상 자료는 이것인데, 제 강의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더 아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따로 연락하시면 저와 같이 여러분이 기후 변화를 지키는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기후 변화를 지키고 우리 지구를 살리고 미래 세대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 강의, 제 뒤에도 이어지는 강의에 경청해 주셔서 정말 의정부가 세계 시민의 선두 그 도시로서 우뚝 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진행되는 분임토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7일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에서 분임토의가 진행됩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늦지 않게 도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조편성입니다. 혹시 이 중에 편성이 안 되신 분들은 토요일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편성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